이건 정말 심각한 경우인데, 부산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하고, 부산대학교 병원에 갔다가 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세 번째로 실패를 하고, 네 번째로 저한테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처음부터 좀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재수를 하는 경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플란트 종류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뭐 쓰냐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뭐 어떤 거를 쓰냐고 물어보는 게 더 현명한 환자가 되지 않을까요? 임플란트를 잘못했다가 신경이 마비가 되고 또 코 옆에 상악동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무서우시죠? 그런데 임플란트 재수술은 더 무섭습니다. 이미 식립된 임플란트를 빼면서 잇몸 뼈까지도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재수술을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뭐 4번, 5번까지도 수술하시는 경우도 봤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아프고 뭐 힘든 거 이런 걸 떠나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되겠죠. 이게 다 처음 할 때 임플란트를 제대로 시술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인데요. 그러면 실패 없이 잘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알기 어려운 임플란트 실패 원인부터 재수술을 피하는 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기분 좋은 임플란트 수술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자의 문제인 경우도 어느 정도 있고요. 수술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방적인 한쪽에 잘못이 있다고 반드시 정의 내릴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좀 쉽게 설명하자면, 환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하루에 1갑 이상 피시고 뭐 2갑 피시는 분까지 봤는데, 심한 경우는 제 지인인데 절대 너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영원히 끊으라고는 말 못하겠다, 일주일만 끊어라 얘기했는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바로 1층 지하 주차장에 담배 피우고 있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바로 수술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몇 배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환자 본인의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면 임플란트 심은 주변에 뼈들이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당뇨 조절을 못 하시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래서 전신 상태가 좀 다운되어 있는 경우, 딱 두 가지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건강하고 나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임플란트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시술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임플란트 실패 상황을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를 우리가 뭐 1년, 2년 정도 사용하려고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충치치료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 안 해도 뭐 10년, 20년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임플란트를 씹었는데 5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흔들리고 피가 안 나고 빠진다. 이거는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내치아처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붓고, 그러면은 수술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심각한 경우인데, 아래턱 같은 경우는 하치조관이라는 큰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이 우리 입술도 담당을 하고 이렇게 이쪽 피부를 다 담당을 하는데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CT를 찍고 정확한 길이로 식립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잉 진료로 인해서 너무 큰 임플란트를 심으면 신경이 한번 손상돼 버리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상악동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위턱에 어금니 쪽에 보통 상악동이 있는데요. 이 상악동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악동 수술하고 나서는 염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코로 뼈가 넘어가는 느낌이 난다거나 코에서 고름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안 되고 시술한 병원으로 가셔서 재수술을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 엄청 난감할 것 같아요. 굉장히 난감하죠. 처음 수술할 때도 용기를 내서 한 거고, 통증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 보통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통증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선 난감하죠. 그렇게 난감한 상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환자는 부산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하고, 부산대학교 병원에 갔다가 또 실패를
임플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3번째로 실패를 하고 4번째로 저한테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상악동 환자였는데 그렇게 3번 정도까지 대학병원까지 가서 실패를 했다는 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환자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신발 사이즈도 다르고 발 모양도 다르듯이 이 잇몸뼈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시술이 잘못됐다고 해서 의료진 과실로 몰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사를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좀 자세히 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서두르지 않죠. 왜냐면 서두르면 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실패를 했는지 케이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실패가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단계별로 천천히 보통 임플란트가 6개월 안에 끝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벌써 3번째 실패를 하고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돼서 벌써 10년 전 이야기니까요.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동네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경우였어요.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생기고 근데 그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 전신 마취를 하고 입원을 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석 달씩 기다려야 되고 환자는 난감하죠. 이런 상황에서 걸을 때마다 코 옆에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는데 그걸 3개월 동안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러 오셨는데 마침 제가 그날 시간이 돼가지고 원래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임플란트를 잘 제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던가? 일단은 화를 내시죠, 저한테. 제 잘못은 아닌데. 그럼 사실 이제 난감하죠. 난감하고 일단 앉자마자 화를 내시는 분들은 잘 들어드리면 어느 정도 화가 좀 가라앉으세요.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이제 잘 얘기를 해서 부족하지만 한번 잘 해결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처음부터 좀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재수를 하는 경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모든 그 치과 선생님들이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다 잘하는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의 지식이랑 그 지식이 손으로 구현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두를 잘 만들겠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구두를 실제로 손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 2년 갖고 장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건방졌던 것 같은 게 10명, 20명, 한 100명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가만히 있어도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임플란트를 싸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싸지 않으면 환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임플란트 10개면은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한두 개 해보고 다른 병원 가서 물어보시면은 크로스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시술 경험이 몇 년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경력이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는 게 화내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수술 한번 잘못했다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병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그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가는 심장 수술 명이라고 할게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져 있는 일정량의 수술 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넘어서 굉장히 공장식으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리한 수술로 인해서 한 50점짜리 수술이 되는 경우죠. 근데 환자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재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싼 재료도 좋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임플란트 종류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국산 임플란트는 되게 수명이 짧고 외산 임플란트는 수명이 좋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그 모든 임플란트에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어떤 임플란트를 고르더라도 임플란트 자체는 다 좋은 임플란트들이 많습니다. 임플란트의 그 네이밍, 브랜드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치조골 이식을 하는데 그 치조골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치조골은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치조골을 저렴한 거를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뭐 쓰냐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내들은 그 인공뼈를 어떤 거를 쓰냐고 물어보는 게 더 현명한 환자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고민 중이신 분들은 내가 담배를 피나 안 피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의사 말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50 이상 되신 분들은 전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고를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금방 생긴 병원이라든지 너무 수술을 그냥 공장식으로 많이 하는 그런 병원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